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특별할 것도 크게 부족할 것도 없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셨죠.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저와는 5살 차이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이 잘 통한다거나, 형제 간의 유대가 특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숙제를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가족이라기보단 동거하는 사람 같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단출한 편이었고 친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와도 시끌벅적한 분위기 같은 건 없었어요. 제사도 지내지 않았고 오랜만에 얼굴 보는 사촌들과 식사 자리를 한 번 갖는 정도가 전부였죠. 제 사촌 동생들은 모두 교회를 다녔고 작은 아버지는 독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릴 땐 교회에 잠깐 따라가 본 적도 있었지만 저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대화보단 침묵에 익숙했고 단체 활동보단 혼자 있는 걸 더 편하게 여겼거든요. 취미도 딱히 없었습니다. 뭔가에 깊이 빠져본 적도 남들처럼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해 본 적도 없는 인생. 운동 신경도 없는 편이라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가볍게 조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공부는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었고 큰 사건도 없이 대학을 졸업했고 운이 좋았는지 시내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 관련 공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늘 똑같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업무를 보고 퇴근하면 다시 정해진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혼자 영화를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 남들이 보기엔 참 무탈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을 겁니다. 부모님도 안심하셨고 동료들도 넌 참 꾸준해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 안정이라는 단어가 정체된 고요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너무 잔잔해서 오히려 불안한,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일상. 그 안에서 문득문득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 때문인지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기분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의 권유로 헬스장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 요즘 너무 말라 보인다. 운동 좀 해.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고 운동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 조심스럽게 등록했지요. 그곳엔 남자 트레이너와 여자 트레이너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남자 선생님과 운동을 했지만 스케줄 문제로 바뀐 담당 트레이너는 홍 선생이라는 여성 트레이너였습니다. 사실 저는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게 어색한 편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이성일 경우에는 더 그렇죠. 더군다나 홍 선생은 단순히 예쁘다기보단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의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탄탄한 몸매에 탱크탑과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고 운동보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던 순간이었죠. 물론 그 헬스장에는 노출이 제법 있는 여성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본인 만족의 패션이었는지 몸매와 상관없이 자신감 있게 입고 있었지만 홍 선생은 달랐습니다. 몸의 균형감, 운동선수 같은 탄탄함, 그리고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미모.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지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완성된 미모를 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연히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한동안은 어려웠습니다. 말을 거는 것도 대답을 하는 것도 버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운동 루틴이 익숙해지고 나서부터 우리는 간단한 인사나 농담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6개월쯤 다니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운동 후 간단히 간식을 나눠 먹기도 했고, 회원들과 다 같이 맥주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더군요. 그렇게 가까워지던 어느 날, 저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사 왔어요. 요즘 그쪽 단지 쪽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또 한 번 요동쳤죠. 제가 술이 약한 편이라 모임에서 소주 두세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졌는데 그날도 홍 선생이 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웃으며 팔을 잡아주었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제가 밥을 사기도 했고 출장을 다녀오면 어울릴 법한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며 더 자주 연락을 주었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정기라는 게 이렇게 쌓이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녀는 생각보다 저에게 적극적이었습니다. 마음에 든다고도 편하다고도 말해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집에는 출장이라고 말해두고 둘이 함께 가까운 국내 여행이나 동남아 쪽으로도 자주 다녀왔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줬습니다. 제 성격상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대했습니다. 홍 선생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반지를 꺼내고 프로포즈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이 관계를 예식장까지 갈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별다른 불만 없이 제 옆에 있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가족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저는 조금씩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되었을 무렵 제 사촌동생이 한의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방병원에서 경력을 쌓다가 저희 동네의 개인 한의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과 작은 아버지 댁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고 이 동네 자체가 은퇴한 노부부나 신혼부부들이 조용히 살아가는 상업보다는 주거 위주의 안정된 지역이라 사촌이 입지를 꽤 신중하게 골랐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촌 동생은 형, 솔직히 개업하긴 했는데 환자 하나도 없어. 내가 약지어도 보람이 없을 정도야. 하고 웃으며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그 무렵 홍 선생은 손목 인대에 무리가 와서 결국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본인의 몸이 도구이기도 하다 보니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손목에 찜질팩을 올려놓았고 기구를 다룰 때면 자주 표정을 찡그리곤 했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사촌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도 없고 한가하다던 말. 그래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조용하고 괜찮은 한의원 하나 있어.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대기도 없고 요즘 침이나 약침 잘 놓더라. 당연히 사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신경 쓰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어색함이 생기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그저 좋은 뜻에서 조용하고 믿을 만한 곳을 소개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배려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사실 제 사촌 동생이 꽤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 괜히 형, 여자친구 있더라 같은 얘기가 우리 집안에 돌게 되면 괜한 스트레스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같은 남자지만 사촌을 보며 멋있다거나 매력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덜렁거리고 순진한 타입이라 괜한 오지랖은 있을지언정 사고를 칠 사람은 아니다 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여친을 그 한의원에 소개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던 거죠. 여자친구는 손목 통증이 제법 심했는지
한의원에 꾸준히 다니며 침 치료를 받았고 어느 날은 개업 이벤트로 받은 찜질팩이 너무 좋았다며 거기 진짜 좋다. 잘 소개해줬어. 하며 웃더군요. 그땐 그냥 좋은 일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고 그녀의 손목은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녀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 주로 미루자. 요즘 스케줄이 좀 꼬여서 이런 식으로 만남을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저는 단순히 몸이 회복되는 과도기라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연락을 했더니 나 헬스장 옮기게 됐어. 자리 좀 잡고 연락할게.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연인이면 최소한 상의는 아니더라도 미리 말해주는 게 예의 아닐까요? 그저 툭 내뱉듯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투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필라테스와 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트레이너에서 전향해 독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헬스는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해서 오래 못하겠어. 나중엔 필라테스 쪽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그저 흘려들었던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는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기분은 묘했습니다. 무언가를 축하해야 할 순간인데 속이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 빼놓고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녀가 왜 이 모든 걸 숨겼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그만하자는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너무 칼 같은 이별이었습니다. 단 한 줄 어떤 변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연이 끊겼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문자 하나로 1년 가까이 쌓아온 관계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솔직히 처음엔 매달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멍했고 황당했고 허탈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정리된 걸 보며 내가 대체 뭐였지 싶을 정도로 마음이 공허해졌죠. 미련도 원망도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한동안 말 그대로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제가 그날 이후로는 혼자 소주 2병을 비우는 날이 이어졌죠. 속은 미식거리고 눈은 멍하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변심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억지로 스스로를 납득시켜 보려 했죠. 그녀는 심지어 제가 모르게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였지만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긴 헤어진 마당에 굳이 저한테 그걸 알릴 이유도 없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술과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억지로 하루하루를 밀어내듯 살고 있던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지인에게 들은 말이었죠. 야, 너랑 만날 때 그 여자 다른 남자 2명 더 만났던 거 알아?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동네 근처에서 목격된 적 있다는 말까지 덧붙더군요. 그제서야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미리 말하지 않은 직업 변경, 예고 없는 이사, 모든 게 이해됐고 더불어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날 떠난 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 중간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여러 갈래의 관계를
동시에 살고 있었다는 것. 화도 났고 서러웠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까지 바보였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끝난 사이였고 돌아갈 길도 싸움도 변명도 모두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 지방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무실, 주말이면 고요함만 맴도는 원룸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아무 감정도 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동네라지만 외로움은 시간과 상관없더군요. 일이 끝나면 허무했고 주말이 되면 더욱 우울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안 단톡방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얘들아, 결혼한다. 날짜 비우고 올라와라. 사촌 동생. 그러고 보니 그놈이 작년에 잠깐 여자가 있다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전 솔직히 사는 게 지쳐서 알았어, 가볼게 하고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리고 잠시 뒤 사촌에게서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별 생각 없이 눌렀고 그 순간 내 눈앞에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신부 홍우,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바로 그녀였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았던 그 여자, 홍 선생.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식어버리는 느낌. 뭐야 이게? 손에서 핸드폰이 툭 떨어졌고 한참을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진짜로 아프더군요. 거기엔 웃는 사촌의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때 형이라고 부르던 놈, 내가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줬던 그 사람. 둘은 그렇게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내가 예전에 사귀었다가 배신당한 여자야 라는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혹했으니까요.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은 홍대 앞 유명 필라테스 센터의 부원장으로 올라섰다더군요. 사촌은 개업이 잘 풀렸고 그녀와 함께 프리미엄 건강 컨설팅도 운영 중이랍니다. 웃기죠? 둘 다 내가 연결해준 인연인데 나는 무너지고 그들은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운명이라면 진짜 더러운 농담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결혼식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복을 꺼내 입고 회사엔 월차를 내고 표정 하나 없는 얼굴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십 번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웨딩홀 문을 열고 모든 걸 폭로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뒤집는 상상까지. 그런데 이건 이혼도 파혼도 아닌 결혼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제가 어떤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청첩장엔 홍은주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얼굴 나는 기억합니다. 목소리, 습관, 미소, 그리고 나를 버리던 뒷모습까지. 서울에 도착해 집으로 향하자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속은 붉게 피가 끓고 있었죠. 한 번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연락해볼까 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나라는 사람을 삶에서 깨끗이 지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을 모시고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몇 번 주고받고 저는 바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기겁을 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눈동자,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얼굴, 그리고 침묵. 그럴만도 하죠.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사촌이라는 사실도 이 자리에 나타날 거라는 것도. 이쁘네, 잘 살아라. 저는 짧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서 지인들이 나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신부 임신 6개월이래. 순간 내 머릿속엔 매서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날 떠난 시점과 미묘하게 겹치는 시기. 과연 그 아이는 사촌의 아이가 맞을까? 아니면 혹시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 차갑고 단단한 게 딸깍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 이건 끝이 아니야. 난 뒤끝 없는 남자가 아니거든. 내겐 계획이 있으니까. 둘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노량진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 낡은 고시원 골목. 그곳에서 피땀 흘리며 살아가던 내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책상보단 주먹이 더 어울리는 녀석들. 착한데 타고나길 날이 선 녀석들이었죠.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봉투부터 꺼내 머릿수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 하나 과거 좀 캐야겠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제대로 팔아. 그 여자 내 인생 박살낸 사람이다. 며칠 뒤 녹취, 캡처, 진술, 사진까지 정리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 전 여친. 결혼 전까지 최소 3명의 남자를 동시에 만나며 마치 어장처럼 감정선을 조절하고 가장 잘 걸릴 상대에게 임신을 무기로 들이민 것. 사촌 동생은 그 낚시에 걸린 겁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들이 작당을 해서 해코지하려 했고 그걸 돈으로 입막음한 사실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뱃속의 아이가 누구의 피인지가 유일한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이제 내 손을 떠난 일이구나.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 사건은 결국 서서히 천천히 진실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였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고 이제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젖지 않았다는 것. 정확히 1년 후 사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부모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어머니가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마침내 결과지가 도착한 날, 그날 그 집은 무너졌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열어보았고 그 안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지, 관계 성립 불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지를 쥔 채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만 흘렀다고 하더군요. 사촌은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 결국 손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손끝이 파르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요. 형,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말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을 때 신부였던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컵에 물을 따르더니 그 물을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울지도 않았답니다. 그 어떤 후회도 해명도 없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작은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결과지를 그 여자 얼굴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대체 네가 우리 집안에 뭘 한 거냐? 고요하게 내려앉았던 가정의 평화는 결과지 한 장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그날 이후 집안 전체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결과지를 열어본 작은 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얘기며 사촌이 멍하니 앉아 눈빛 하나 없이 벽만 바라봤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으며 말입니다. 한참을 그 얘기를 들은 뒤 저는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 여자 저랑도 사귀었었습니다. 부모님이 놀란 눈으로 절 바라보셨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헬스장에서 만났고 어떻게 둘이 사귀었으며 제가 출장 다녀올 때마다 화장품 선물까지 주며 챙겼던 사람이고 결국은 저 몰래 다른 남자들을 더 만나고 그중 한 명은 아는 사람이며 사촌과도 겹치는 시기에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까지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고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말문이 막혔고 그 집 전체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촌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가 겪은 일 나도 다 겪었다. 그 여자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다. 너만 상처받은 거 아니다. 그 여자 때문에 망가졌던 사람 나야. 사촌은 그저 짧게 이바마렌 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사촌은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멍한 상태로 지냈고 결국 멀쩡히 출근하던 한의원도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한동안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뼛속까지 책임감이 강했던 그였지만 자신이 품에 안고 키우던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는 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파국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말 한마디, 비명 한 줄 없이도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릴 수 있다는 걸 그 집은 뼈저리게 겪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몇 번이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때도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왜 끝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번호는 차단했습니다. 더는 대답할 가치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후회를 받아줄 이유도, 구원자 역할을 해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온 뒤에야 저는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외로움도 과거도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갑니다. 이게 제가 살아야 할 진짜 이유이자 방향이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